방송의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시력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규정하여 활용해서 그 개인 관계를 마치 종교적인 신뢰 관계인 듯한 일종의 사람 간의 관계도 좁은 의미의 관계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계의 형성은 어떠한 원칙이 있거나 또한 접근 방식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총론적 이론 형성을 어떻게 보면 이론론적까지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일종의 이런 거를 도그마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론, 도그마라는 이론, 일종의 교리죠, 교리. 종교 같은 곳에서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이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를 떠나다 라는 절대적인 기준, 이것은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총론적 이론을 이제 우리는 도그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오류의 이론이다, 이런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 이론도 이러한, 그러니까 그러한 지나친 자만심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형법을 해석하려고 할 때 형법 총론을 독일식 도그마적 총론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독일식 도그마적 총론 이론이라고. 그런데 사람 관계도 그런 듯 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저는 송영길 전 의원님께 창당을 하지 마시라 하시라 라고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다른 목적으로 쓰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후사를 미루시라 라고 권장을 했었다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그마적 사고로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관계의 형성에서만이 마치 맞는 것처럼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무슨 형은 설명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뭐는 뭐다 이런 거는 설명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답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대통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이제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은 해당 선거구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은 해당 자치구 시군을 선거구로 합니다. 국회의원 총 정수는 299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뺀 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별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 안에 자치구 시군 수의 2배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색구역,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 의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복합 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 군 통합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서는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 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지금 김포를 서울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께서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평론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법률가가 아니어도 이런 거는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한동훈 전 장관이 김포 편입을 자꾸 말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시도의원회의 선거에 의해서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 의원의 정수, 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의원의 정수는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도의 의원 정수는 19명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시를 관할하는 의원의 수를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도의 의원 수를 19명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께서 여기를 집중 공략하신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시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수는 1로 봐요. 그리고 3인 미만일 때는 3인으로 그냥 봐요. 그리고 100분의 10 같은 경우는 단수 1로 봅니다. 단수 1로 보고 지자치구의 의원수는 7인으로 합니다. 7인으로 하고 대통령 이제 선거일 뭐 이런 거 기간 궁금하시잖아요. 선거 기간도 궁금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은 용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려 볼게요.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다 수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그러니까 임기 만료 50일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원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 선거, 자치장 선거일도 임기 만료 30일, 그러니까 홀수로 진행이 돼요. 753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선거일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속절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에는 이제 선거일 전일이나 뭐 이럴 때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를 해요. 보통 이제 수요일이고 홀수로 진행이 된다. 임기 만료일은 홀수로 진행이 된다. 근데 그중 최장 기간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753 수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거의 국회의원은 지역마다 1명 이상의 여성 의원을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별로 뭐 이제 어려운 거는 없어요. 없지만은 이제 이런 거를 아셔야 되고, 이제 그러면 연동형 병립형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란 유권자 합의에 의해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인 국민 혹은 주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대의 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표시인 투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기능으로서 집행부, 입법부 교체, 그러니까 민의에 대한 정치, 국민 주권 실현 등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굴절되거나 왜곡 없이 관철되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이제 대표는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게 되고 이제 치자나 피치자 간의 이제 동일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선거 과정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과 대표자의 관계를 무기속 위임 관계로 보아 선거 이후 선거인의 대표자를 구속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자에게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할 정치적 의무로만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법적 의무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민주주의에 대한 성패로만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었다고 할지언정 법적 의무는 그 당선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헌법은 선거와 임명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하위 명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쟁점인데요.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제란 대표 결정의 방식 또는 의원 정수의 배분 방법을 말하고 있고요. 선거구 제도는 선거인단을 지역 단위로 이렇게 쪼개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제의 유형으로는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 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제 후보자만 당선을 이제 시키는 방식입니다. 최다 득표자만 요구하는 상대적 다수 대표제와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은 이제 결선 투표를 행하는 절대적 다수 대표제가 있습니다. 다수 대표제는 그 안정 다수 세력을 확보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낙선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의사를 배제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율과 그 의석수를 정비례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바이어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수 대표제라는 것인데 이 소수 대표제라는 게 무엇이냐? 한 선거구 내에서 그동안 한 대표만 뽑았잖아요. 다수 대표제에서 한 대표에게 이제 집중된 거를 2인 이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고 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소수당에게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대표제는 다수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가 유권자의 이제 실제 지지도나 의석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또 있어요.
흔히 사용되는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있고, 그 밖에 뭐 이제 병용제가 있는데, 이 병용제는 비례대표제가 군소 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어떤 점이 또 있느냐, 비례대표제의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를 이제 섞어서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하는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아시고 계셔야 하는 것이고요. 선거구제는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에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이제 보통 양당, 정당의 이제 정당제를 이제 확립하고 정당의 유사 정당 형성을 하고 안정된 정치 상황, 선거인과 대표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대표 선택을 용이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뭐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대체로 이제 사표가 많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당 득표율과 뭐 의석 배분의 이제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어스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적인 이제 특정 지방을 이제 대표할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크며, 지방적 편견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점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인에서 4명, 그러니까 4명까지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거구제는 한 개의 지역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이 제도의 이제 장점으로는 소수 대표가 가능하고 사표가 축소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부정 선거의 감소가 되고 정당의 중심의 이제 선거 쟁점의 형성은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소정당의 난립과 전국의 불안정, 이제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말씀 많이 나왔던 뭐 이탄희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대선거구가 이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를 이제 합친, 그러니까 2인에서 4인, 2인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 그러니까 2인에서 5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인에서 6인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요 제도를 합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제도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이제 선출하고 난 뒤에 어떤 공약이랑 이러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취할 수 있는 그 대표와 우리와의 관계를 법적 성질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랬을 때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제 세 가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헌법상의 구조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의제의 민주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의제에 있어서 국민과 대표기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문제는 대의제 논의의 핵심입니다. 법적 위임 관계설이 있고 헌법적 대표설이 있고 정치적 대표설로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 법적 위임 관계설로 본다라고 하면은 국민과 이제 어떤 대표를 뽑고 난 뒤에 이 둘의 관계는 사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빗대어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행위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를 가능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과 대표 사이를 명령적 위임 관계로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적 대표설은 대표 기관이나 이제 대표자가 국민의 위임 행위, 국민이 이제 위임을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위임했다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부과됐다, 그러니까 부여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 부분과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국민과 대표 사이에 헌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성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는 경우 그 입법은 위헌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 대표설에 의하면은 대표기관, 대표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제 직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는 데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을 할지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이제 추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 근데 우리 이제 대표 관계의 법적 성질을 따질 때에는 이 정치적 대표설을 다수설로 보고 있어서 이 방법으로 이제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의원한테 뭐 당원들한테 선거를 미루려고 한다, 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절로 숨는다. 그거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에 지는데 불과한 것이지, 그거는 사실은 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떠드는 것이지 저거는 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선택하시는 데 따르는 것도 맞지만은 뭐 대표님이 당원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일종의 뭐 직접 민주제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종의 뭐 이런 거는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방법인 생산자 플러스 소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다. 투표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프로슈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국민 표결. 그러니까 공동의 주제가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당원들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공동의 주제로 공동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들이 공론장에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직접 민주제를 이러한 이제 투표로서, 이제 소규모의 투표로서 제도적으로 이제 남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직접 민주제를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의 원리를 작게나마 실현을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거제도가 선택이 될지언정 그거는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뭐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둘 다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는 이제 소규모 이제 직접 민주제가 실현이 되는 것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직접 국가 의사결정 또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국가 운영 방식의 개입으로서 바람직하다. 소비자와 생산자인 이제 프로슈머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부터 설득, 타협할 기회가 이제 모두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의제의 문제점이 이제 노출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 발언이라든지 국민 투표 및 국민 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을 이제 해외 이제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헌법은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제와 이제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제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는 법률에 의하여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도입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상위층에 있는 의식 상태인 이제 시민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전화가 끊겼어요. 그랬을 때에 통화 중의 문제로 이제 예를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전화를 양쪽에서 다 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중간에 끊긴 통화는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관행은 전화를 처음에 건 사람이 다시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널리 알고 있으면 서로 통화 중일 경우가 되었을 때, 이제 통화가 끊어졌을 때 조정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건 사람이 다시, 받은 사람이 다시 동시에 준수가 불가능하니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람 원칙을 따르는다라면은 또다시 계속 통화 중일 텐데, 동시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지는 여러 가지 규칙이 여기서는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건 사람이 다시 건다라는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도 그 규칙을 따르고, 통화가 끊어졌을 때에는 전화를 처음에 건 사람이 다시 건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준수하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정당한 기대가 여기서부터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정당한 기대가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소한 전화 걸기 문화를 전수하고, 이 전수된 문화는 준수되고, 이 문화는 지속성이 생김으로써 반복되는 것을 이제 갖추게 되거든요. 반복성을 여기서는 이제 갖춘다라고 말합니다. 관련 제도가 이를 지지하기도 하고, 도덕적 이유들이 성립된 조정 문제의 규칙에 대해서 거론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기대와
강화되고 그러니까 관련된 해당 층위에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가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한 기대가 강화된다라고 해서 성문 법 규범이 위반되지 않고 오히려 해석 작용에 보완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인 방법에 의한 소유권 표시인데요. 미분류된 토지, 그러니까 수목 토지는 A의 소유라고 칩시다. 토지 위에 정당한 경작자가 수목을 심어 놓았어요. 그 심어 놓은 수목에 이제 과실이 열리고 울타리를 치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누구누구의 과실이고 누구누구의 나무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 A에게 지불을 하고 이 나무에서 열린 과실을 C라는 사람이 샀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B의 소유의 과실은 C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명인 방법을 미분류 과실 소유권 표시하는 데 있어 인정하는 방법식으로 해석 적용을 해서 해당 층위의 법익으로 이제 본다라는 것인데요.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 해당 층위의 법익 미분류 수목 과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법으로 규칙으로 정당하기 이전에 해당 조정 문제 해결에 관행이 성립이 가능하고 식별이 가능하다. 국가가 이렇게 안 해도 과실은 B의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행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화걸기 규칙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비로소 관행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진정한 관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 어떻게 그게 관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측 통행이 좋고 좌측 통행도 좋다. 하지만 관행이 없으면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시 준수 의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왔으면 관행이 되고 준수되어 왔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강화되었을 텐데, 좌측 통행이 관행으로 존속되어 내려온 상태에서 누군가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면은 뭐 이 상황에서는 그 들이받은 사람이 손해를 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관습법에 이제 인정되는 부분이고 정당화되는 일반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모를 가꾸는 노력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까치발을 든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퍼포먼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키를 커 보이게 하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퍼포먼스가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유난히 어색하면서도 과장돼 보이면서도 저 한동훈 전 장관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약간 들고서 말하고, 특히 어떤 중요한 발언들을 할 때 고개를 약간 15에서 20도 방향으로 이렇게 치켜들며
말하고 있는데 저걸 어디서 봤는데 많이 봤단 말입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이상하면서도 그 무스탄 연극 무대에서 말하는 듯한 거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집이 서강대학교 뒤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이제 학생 운동 많이 할 때였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거기 막 연설을 해요. 학생들이. 벽보 붙은 포스터에 막 낙서돼 있고 그런 거 왕왕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저도 관심 없게 봤던 80년대 학생 회장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하였다. 전대협 학생 회장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모습과 비슷했다. 뭐, 그 당시 보면은 그 사람들 뭐 나이도 20살밖에 안 된 것들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당에 서갖고, 나와갖고 얘기했거든요. 그 발언하는 모습들이 똑같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 한동훈 전 장관이 저는 제가 봤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은 운동권이 부러웠던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옛날에 전대협 의장들 또는 한총련 의장들이 했던 말과 똑같다. 그 모습들이 제가 찾아봤더니 각도 이런 약간 올리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담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를 봐라. 그것들을 이제 비장미라고 그러는데 그 비장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배웠을까 저걸 도대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문장 구조도 그렇다. 기자들과 일문일답할 때 특히 그렇더라. 모든 문장이 예전에 전대협 의장들이나 한총련 의장들이 하는 문장 구조가 그러하더라. 80년대 아마 그 모습 보거나 경험하셨던 분들 고개 지금 끄덕이실걸요? 그죠? 그죠? 그거라니까요. 이게 제가 어디서 이거 봤는데 나는 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사실 거기서 연설을 들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스쳐 지나간 거죠, 이제. 이제 그 기억이 났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운동권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나쁜 사람 같은지는 않은데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변하게 만들었다.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원래. 자기도 이제 이게 하고 싶었던 건데 주변 환경이 운동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 자기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 자기는 사실 뜨거운 마음에 운동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관행이 잠깐 3,000%를 샜습니다. 저희 방의 특징이죠. 관행이 없으면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한 이제 조정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문제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 관행이 기준이 돼서 이어져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층위가 쌓여져서 켜켜이 돼서 역사처럼 내려주면 관습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해석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하위법인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관습법에 의해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 해석할 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통념상.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시민들의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 발언이 어색하거나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이 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에 관한 법익, 이런 법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권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 중에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권에 대한 법익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개인에 대한 법익이 있습니다. 보호 법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꿋꿋하게 지키고 국가에 대한 법익을 우선으로 하느냐? 큰 공동체는 국가겠지요.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서 큰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을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법률의 규정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의 법익은 국가의 법익의 순위에서는 밀려나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에 대한 범죄, 개인에 대한 법익이 더 중요하고 사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거든요.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인격, 법익, 이 법익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과도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합니다. 표피를 뜯어내서 뒤집어서 말리는 것처럼 아프대잖아요. 온전히 나를 뿌리채 뽑아내서 말리는 것처럼 아픈 거라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이제 전화 걸기 문화처럼 문화로 만들고 관습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후대에 이제 후손들이 그걸 또 이제 법률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그들이 쓸 수 있는 우리의 선조이신 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 이 터전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피와 눈물이 없었다면은 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게 우리 있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우리 그 안에서 뭐라도 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저는 연동형 병리평 어느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 사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쓰러져 가고 무시당하는 그 관료주의들이 체제가 너무 싫었어요.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욕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고인 것이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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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사라는 이 광고가 그 어떤 성적인 것보다 더 성적으로 외설적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욕망을 이렇게도 여과 없이 내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 부를 때 언제든지 뭐 올 수 있는 뭐 이제 하인 같은 느낌이라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소라는 토피아를 이제 제거한 유토피아,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뜬금없이 욕심 얘기하고 유토피아 얘기를 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경비실, 개인적인 하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뭐 개인적인 뭐 비밀 보장 이런 거.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병균을 싫어하는 이유와 같은 것일 것이고, 또 그 병균을 싫어하는 이유는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인 거고, 뭐 일종의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에게서 가장 강력한 경제 기준인 인류 역사상 뭐 상하수도를 갖춰야만이 뭐 이제 그것이 건물 전체에 어떤 병균도 제거하고 뭐 인류가 개발한 유토피아, 그러니까 루꼬르비제가 설계한 공산사회주의를 뭐 이제 대표한 이게 이제 아파트잖아요. 유토피아는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토피아란 무엇일까?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플레이스에서 스페이스로 변환된다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플레이스에서 스페이스로. 현대 과학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시간을 독립변수로 삼으려는 열망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독립변수로 되려면은 공간은 종속변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함수를 y라고 했을 때 fx에서 시간의 입력 또는 원인 값을 x라고 했을 때 독립변수로 하게 되려면은 결과에 종속되어 출력되는 y 값은 질적 차이가 없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은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동일성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차는 양화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화된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질적인 시간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질적인 시간은 재미있고 몰입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길었으면 좋은 시간이고, 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루해져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가장 완벽한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화 그 무슨 영화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나이들 죄송합니다. 티넷. 아유 몰라요. 이게 자꾸 제가 이게 명사에서
앞자를 자꾸 틀리다 보니까 성폭행을 한다고, 이름을 부르면 성을 자꾸 틀려 버릇하니까 쌤 자꾸 왜 성폭행해요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걸 조금 따지지 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므로. 그래서 과거 뭐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책이 뚝 떨어졌을 때 여인에게서 반해서 멈춰지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그 영화에 캐시백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서 시간이 멈춰요. 그러니까 장소성을 제거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존재 방식으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통 이달의 놀경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요새 막 선거구제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 감기 기운도 있고 목소리가 쫙쫙 갈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균실 있잖아요. 무균실은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무균실에 이제 간호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건강한 자로부터 격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격리.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세계적 트렌드가 스페이스에서 플레이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도 건물 내벽에 시멘트로 노출해지는 뭐 노출 콘크리트 뭐 이런 게 있고, 기타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아스포스로서 타자의 언어를 뒤흔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뭐 그에 관하여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는 것을 이제 어떤 것을 보고 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서투르고 민망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느낀 건데요. 아토피아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밀어내는 장소예요. 유토피아는 이제 격리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아토피아가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토피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으면은 토피아가 되는 것이고, 장소가 없으면은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고, 이질적인 장소고 난립한 장소이고 막 이러면은 이제 헤타르토피아가 이제 된다라는 것인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념이 되는 장소를 이제 제거하고 플레이스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이제 비극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충돌은 비극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성과 성원이 충돌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을 놓고 볼게요. 성과 악의 충돌은 비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민주당과 국힘의 충돌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성과 악이 아니라, 비극은 같은 사람들끼리의 충돌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서로들 투닥투닥 하는 게 비극이라는 것이고, 내부에서 서로들 분란이 일어나는 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물 흐르는 대로 태어나는 곳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시자는 것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자유는 그 옛날에 무슨 노래 있었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그 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니체 그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란 뭐 사랑의 축제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타자가 명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타자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근 줬는데 나 당근 그거 안 먹어. 버릴 수 있는 자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서로 원하는 게 같잖아요. 원하는 게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가 어떻고 누가 뭐가 어떻고 요런 거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 공간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심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부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여과지처럼 가려내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비극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거는 상상의 세계인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르시즘에 빠진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 따로 머리 따로 다리 따로 이런 것이죠.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검찰 기관을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꾸준히 해온 사람입니다. 어떤 기관을 재정비하고 개혁을 할 때는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바꾸기에는 그 부분에 익숙한 부분 종속해 있던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뿌리채 뽑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발생적인 원인 뼛속부터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원 자체에 계류돼 있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행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수사 기소권을 놓고 봤을 때 해병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해병대 그 분께서 정의로우신 분 맞지요. 하지만 제보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인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싹 빼고 언론에선 보도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 법원은 군 검찰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한테 수사권을 전부 다 줘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이 퀴퀴 묵은 조직은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검찰 조직은 해체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뽑았던 검찰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공직자들은 법원 공직자로 회귀를 시킨다. 법원에 뭐 3급 4급 공무원직으로 귀속을 시킨다. 귀속을 시켜서 법원이 이제 행정직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 그냥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 결과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개개별로 바로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경찰에서 수사가 돼 가지고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을 바로바로 내릴 수 있고, 신속한 재판 결과를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든 받는 입장에서든 뭐 여러모로 재판 결과가 단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공정한 재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을 이제 정리를 못 했는데요.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해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 조직의 인원은 검찰이 법원 행정직으로 회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법원 검찰 조직의 이제 일원들을 퇴직을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이제 채용 당시부터 각서를 쓰는 거예요. 퇴사 후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그룹, 아니, 대기업이라든지 대형의 뭐 이제 여러 군데 뭐 이제 R&D 기술 관련 부분이라든지 특허 관련 소송이라든지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의 기술 관련 부분까지도 다 그런 업무를 갖고 안고 법률적 문제를 다 처리하는 부분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고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줄 알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나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퇴사 후 변호사직을 할 수 없다라는, 또는 법적 자문 행위 불법이다 할 시에는 해당 뭐 자문 또는 뭐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금액의 징벌적 손해를 물을 것이다. 뭐 이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매겨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잘 자란 법 몇 개 개혁하고 사람 몇 명 끌어내리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표피를 뜯어내서 갈아엎는 것입니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피부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런 아픔을. 잘 자란 편 몇 개 고치고 사람 몇 명 끌어내리고 그 사람들 형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형벌의 목적은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형법을 유지하는 것이지, 벌을 주기 위해서 형법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한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형법이 존재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 이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찰개혁당이,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고 나면은 무엇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데요. 또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시스템적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조그만한 부분만
바꾸면 얼마든지 개혁이 가능하다. 근접해서 그러한 자세한 부분, 작은 부분 확인이 불가능한데 무엇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제 나이가 이제 갓 40대 초반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중반에 들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35세에서 50세 미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다 기성세대예요. 우리 나이가 35세 이상, 50세 미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를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저도 이쯤 사다 보니 어르신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감히 아는 척해서.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그러이 좀 이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살아보니 할아버지 때는 나라 뺏겨서 통째로 나라가 망해. 우리 아버지 때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피 흘려가면서 싸워. 그러고 나서는 지금 40, 50대 전우는 길거리에서 차만 스치고 지나가도 멱살 잡고 싸대기 날리고 이 험한 세상 돈돈돈거리고 공부 대학 이러는 놈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정치 컨텐츠, 사회 컨텐츠라는 것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지금 우리 나이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너무 살벌한 세상 헤쳐나오는데 고생하셨어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였고 정말 많이 고생하신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다독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콩나물 반찬 입에 들어가도 미소 띄우면서 살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라 뺏겨서 나라 남북 갈라져서 피 흘리면서 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제 콩나물 반찬에 두부 반찬 먹어도 되니까 힘들지 않고 우리 서로 찢어지지 말고 살자라는 거 말하고 싶어서 방송하게 됐어요. 그런 잘 자란 것들이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져서 그런 건지 같은 성향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여갖고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그 편을 가르고 싸우는 와중에 너는 어떤 라인이야, 너는 누구 라인이야 이런 거를 또 따지고 위에서부터 보고 배워서 그런 건지 꼭 나쁜 거는 금방 보고 배워요. 이런 팟캐스트 이런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알아보니까 누구를 잃었어. 흥신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간접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본인이 다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이죠. 내가 안다고 다 판단하는 거는 정말 자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도구마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 귀 막고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얘기의 근원은 어떤 게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쓰러져 가는 시민들을 보시라. 사람이 모름지기 자신이 뱉은 말에는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거를 더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정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그게 더 정치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는 것이고, 말을 쉽게 함부로 말하면은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상황별로 말이 바뀌는 행위,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주변들의 반응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거는 경솔한 행위입니다. 안 하실 것이라 라는 소망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정 짓고 말하진 않았죠. 상대방 얘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듣습니다. 특히 문자 같은 것은 자신의 어딩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생략되는 말들을 더더욱 빠지지 않았나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해석을 해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더더욱 상대를 몰랐을 때에는 평가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속에 법정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판사가 돼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이러므로 이러한 판결에 나의 마음의 법정에 이러한 판결에 넌 어긋남으로 너는 죄인에 속해서 이러한 형벌에 처한다. 그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말 그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를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공부합니다.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하고 외신 다 공부합니다. 대충 적은 말인 것 같지만은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봐서 헷갈릴 때는 있지만은 나름 대본 아닌 대본처럼 해야 할 말의 요점이나 팩트는 메모를 하고 기재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할 줄 모르는 소프트웨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약할지라도. 진보를 지향하면서 상대를 억압하고 어떤 말 하면은 너는 이래서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서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나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거는 일종의 폄훼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느 순간 60이 연세가
60 넘어가시면서 액세서리에 집착하시더라고요. 이제 알고 봤더니 목에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목걸이를 하게 되시고, 입술에 이제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립스틱 색이 이제 진해지시게 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한다라는 성격에, 오지랖이 나름 넓다라는 성격의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 걸 왜 해야 해 했을 때 마음 아팠어요. 꼭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 있어 갖고 액세서리 하고 이제 그러는 거는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연배들 계시는 분들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해하셨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는 내 귀에 액세서리 하나 걸고, 내 주변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는 또 반대쪽 귀에 내 귀걸이 하나 걸고, 내가 어떤 직업을 했다, 내 경력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내 목에 목걸이 하나를 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또 말을 했다, 업적을 이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왕관을 하나 쓰면서, 그러니까 티아라를 하나 올리면서 그 무게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평성은 사심 없이 말할 수 있는, 내적 감정 없이 말할 수 있는, 웨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을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교수, 경영인, 법률가, 분들은 언론인까지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밀접하잖아요. 저는 사실 정치적 성향을 놓고 보면은 사회주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좀 강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지? 진보 중에서도 좀 더 극진보적이죠. 그러면서도 좀 애국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꼴을 못 봐요. 어떠한 행위의 꼴을.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에 후루룩 후루룩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경에 나오죠. 태초에 뭐가 있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뭐라고요? 빛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죠. 빛이 있다라고 말이 있잖아요. 말. 말에 대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되어라라고 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에 대한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말로 사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말에 대한 힘,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걸 갖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이고 권능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도 권능적인 면이 없으면은 그 말은 무의미합니다. 말이, 자신의 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번복이 되고 가볍고 권능이 떨어집니다. 즉, 말의 힘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흡수가 돼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파급력과 권능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상대방한테 몰입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액세서리를 총동원해서 나는 누구누구 라인이야. 너는 누구누구 라인이야? 그게 뭡니까? 유치하지. 한동훈하고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동훈은 나쁜 사람은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성장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참 아쉬워요. 그래서 사람은 주어진 환경 참 중요하지만 사람 고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사람을 변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변하고 발전되고 그런 분들을 보신 분들은 사람 바뀔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를 결과를 얘기할 때 주변에서 나한테 발생된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적어도 제 구독자이신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지만은 인간적이신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현재의 기쁨과 슬픔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이제 주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제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떠들겠습니까마는 가끔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저도 한마디 이제 좀 막말 한번 할게요. 저도 이제 몸에 개그 본능이 있는지라 이놈의 주둥이에 요실금이 왔나 가끔 이런 얘기를 혼자 속으로 해요. 이제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저놈의 말들을 왜 저렇게 할까? 저 주둥이에는 왜 이렇게 요실금이 왔나? 태어날 때는 부모한테 빚지고 살면서는 은행한테 빚지고 죽을 땐 자식한테 빚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미리들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차피 결론은 알아서들 낼 것인데 연농형이면 어떻고 병리병이면 어떨 겁니까? 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안 그럽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은 걱정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진짜 다들 씨를 발라먹을 것 같아. 아주. 나도 이런 말 잘한다고. 주둥이에 다들 요실금이 왔나. 태어날 땐 부모한테 빚지게 하고 살면서는 은행에 빚지게 하고 죽을 때는 자식한테 빚지고 잃을 것 없다라는 겁니다. 잃을 거 아무것도 없어. 겁 안 난다고요. 그 말을 해석을 못할 것 같으면 남의 말을 전언하지 마시라. 비공식이 공식이 아닌 거면은 그거 내 피셜이지 그게 공식인가? 한 가지 더. 즐기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못 길들이는 이유는 보상이 붙지 않을 것 같아서. 힘들거든.
어떤 거에 보상이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상 받지 말, 베네핏을 바라지 말자. 행동과 이해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이 먼저이고 그 행동의 가장 큰 시작은 말이 먼저다. 말이 앞선 자는 행동이 먼저인 자이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인 자는 그만큼 생각이 행동에 따른 것이다. 내가 생각을 미처 못하고 행동을 먼저 했네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논리도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다. 우리 인간의 뇌는 행동을 먼저 선택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것이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사고하고 뇌에서 나온다는 것이므로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느낌이라는 것은 운동 출력으로 꺼내지는 것이므로 적어도 나의 뇌에 10년 이상의 훈련으로 차근차근 쌓아져 있던 옷걸이에서 꺼낸 거와 동일하다.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복잡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를 뱉으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조각조각을 맞춰서 그림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림의 퍼즐을 꺼내가지고 그 머릿속의 형성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맞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조건을 붙여갖고 퍼즐을 맞추게끔. 유치하게 누구를 팔면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마이 웨이, 마이 독고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바꿔서 말하면은 하느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부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다 알아, 다 알아. 그것처럼 내 잘못은 내가 한 거고, 내가 잘한 것은 내 공인 것이고, 내 인생, 내 팔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업적은, 내 일은 내 업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말도 더듬네. 그러므로 내 삶의 내 정원은 내가 가꾸는 것이다. 누구의 정보통에 의해서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다이렉트로 질른다. 당신한테 얘기했던 것처럼.